이 뭐 질감부터 시작해서 1위 누군가 문을 벌컥 들어가 딱 관객의 시선을 뭐 거의 국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래도 좀 짜증날 거예요. 얼굴 표정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부분의 이야기는 미술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드렸고 프랑스 아트 작품을 좀 중심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르의 주요 핵심 작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화가들의 화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모든 화가들이 다 존경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들라크루아, 프랑스의 국민화가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라파엘로보다도 위대하다. 무려 르네상스 3대 천재였었던 라파엘로보다도 위대하다라고 렘브란트를 치켜 세웠었고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고야, 스페인의 또 국민화가죠. 나에게 스승은 3명이다. 바로 자연과 렘브란트 그리고 벨라스케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영국 국민화가죠. 윌리엄 터너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는 어둠을 완전히 극복한 최초의 위대한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빛을 그만큼 잘 컨트롤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최초의 화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말을 했었다. 피카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진정한 화가, 나는 그에 비하면 그저 광대에 불과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아마도 피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들의 취향에 많이 맞춰서 그림을 그렸었지만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진짜 작가주의가 있었던 화가였었죠.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완전한 그런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화가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렘브란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손님들 모시고 같이 렘브란트 생가를 갔었을 때 보니까 집은 큰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남긴 게 별로 없어요. 화구 몇 개 굴러다니고 있고 뭐 팔레트 몇 개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당시에 말년에는요 유행이 뒤떨어진다라는 평도 되게 많았었고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께까지 그렇게 감동을 주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작가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자신만의 예술을 위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던 그런 화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렘브란트는요 한때는 진짜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최고의 화가이기도 했었고 최고의 초상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급속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물론 한참 이전부터 자화상도 많이 그리긴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과 예술성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한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의 화가라고도 하죠. 렘브란트는 혁신적인 빛의 컨트롤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런 표현 방식은 현재 우리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대에서도 카메라의 조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명을 약간 45도 위에서 주게 되면서 절반을 우리 상반신에 빛에 노출을 시키고 절반은 그림자에 가리게끔 하는 이렇게 나눠서 반대편 볼에는 역삼각형의 빛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특징이 렘브란트 라이팅 전체적인 입체감을 아주 놀랍도록 구현하는 이 방식도 현대에까지 영향을 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예술가들이나 뭐 포토그래퍼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위대한 아티스트가 바로 렘브란트 화가들의 화가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수많은 화가들이 렘브란트에 존경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 들라크루아, 윌리엄 터너, 피카소 이런 사람들 다 서양 미술사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한결같이 존경한 인물이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고요.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잖아요. 그 중에서 네덜란드 화가들 중에서 가장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딱 메인으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렘브란트 작품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는 22세 시기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가 살아생전에 자화상을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초창기 시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1606년도 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28년도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인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려진 그림이라기보다는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의 그림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빛을 연구하고 있는 극단적인 빛과 그림자에 대한 자신의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끼아로스크로를 조절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단계의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해서 그 안에서 내면도 표현할 수 있고 입체감이나 볼륨감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해와요. 청년에서 성인의 문턱에 있는 모습으로 드라마틱한 역광으로요. 얼굴을 약간 어둠 속에 가리면서 내면적인 것들을 그 어둠과 그림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표현하고자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하고 머리카락 일부에 하이라이트 빛들이 쫙 잡히고 있고, 약간 이게 어린 나이긴 하지만 경력 초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예술적 실험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이 시기가 라스만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막 독립을 했던 시기예요. 독립을 하고 레이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서 활동하던, 그리고 본인의 스튜디오에 제자를 들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시기예요. 나름대로 약간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기술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젊은 시기에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왠지 모르게 이 모습을 보면은 어둠이 지게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막 화가의 길로 본인이 들어섰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20대의 모습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젊은이의 열정도 이제 보이는 느낌의 아주 멋진 자화상입니다. 그림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비교적 굉장히 초기의 작품.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하라.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할 것이다. 왜 이 말을 넣냐면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이 그림과 그리고 독일 게테의 이야기와 좀 연결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독일의 게테가 이 작품을 보고 과거에 자신의 우울했었던 청년기를 떠올리고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는 생명이 없는 시신과도 같다는 명언을 남기면서 음울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다라는 각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이야기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 이야기인데 한번 극적으로 좀 표현하고자 MSG를 좀 쳐보고자 써넣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젊은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의 격언이고, 그 젊은 시기에 렘브란트가 열심히 구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그 기술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렘브란트 작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야경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야경을 그리기 3년 전, 1639년 22살에 그린 작품의 11년 후, 요 시기는요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에 가장 성공한, 잘 나간 최고의 초상화가로 명성을 그냥 누리던 절정기에 그린 작품. 요게 젊은 여인, 요 여인이 마리아 트립이라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서 제목 자체는 젊은 여인의 초상이지만 아마도 마리아 트립일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옆에 캡션에. 마리아 트립이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요, 20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렸었을 때 유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그 17세기 당시에 어부 가문의 트립 가문의 딸이었었다. 당시 트립 가문은요 무기거래, 철광석, 대포, 주조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었던, 이 여성의 아버지가 엘리아스 트립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이끈 핵심적인 산업자본가. 17세기 암스테르담은 전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스테르담 내에서도 최고의 부자였었죠. 그 최고의 부자가 그림을 맡긴 거예요. 당시에 암스테르담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점에 있었던 거죠. 최고의 초상화였던 겁니다. 이 그림의 목적은 당시에 결혼할 즈음에 이 여성의 지위나 교양,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당대에 제일 잘 나가던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의뢰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제대로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그림 보면은요 디테일이 훌륭해요. 그래서 렘브란트 초상화로 잘 나가던 시기 때 그림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디테일 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레이스 칼라, 진짜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레이스 칼라가 당시에 유행의 최첨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사치스러운 패션 아이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세한 레이스를 제작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시간도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렘브란트는 여기다가 빛을 반사하는 흰색 레이스 질감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보이는, 현장에서도 보면은 되게 감탄을 하게 돼요. 질감도 만져질 듯하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상당히 잘했다. 진주 귀걸이도 잘 그렸죠. 목걸이, 진주 팔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보죠. 거기다 진주 브로치까지 엄청난 재산을 상징을 하죠. 부채, 중국산 부채.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지만 당시에는 이제 중국산 부채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라고 합니다. 구할 수도 없었고요. 당시에 수입됐었던 접이식, 유럽에서도 아주 극도로 비싼, 보석보다도 비쌌다라고요. 그런 화려함을 아주 상당히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대단하죠. 이 빛의 표현, 끼아로스크로 어두운 배경에서 인물들을요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는 명암 대비 활용을 잘했습니다. 주로 정확하게 여성의 얼굴과 그리고 레이스 칼라, 보석에다가 그 관람객들로 하여금 집중하게끔, 딱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게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렘브란트의 그 젊은 시기의 천재성, 바로 이런 부분들 있죠. 재질감을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붓질 같은 거, 거기다가 반짝이는 진주, 실오라기가 하나하나 느껴지는 투명한 레이스, 또 이 여성의 부드러운 투명한 반짝이는 피부, 거기다가 이 벨벳 찌익한 느낌이죠. 드레스의 질감,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이제 주인공, 우리가 루브르 미술관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모나리자가 있고, 보르게세 미술관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카라바초의 골리앗의 머리를 입고 있는 다윗, 아니면은 베르니니의 페르세포네의 납치라든지 그런 정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야경,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 뭐 거의 국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1위. 렘브란트가 1위, 또 가장 좋아하는 화가, 그 뒤가 반 고예요. 반 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전 세계에서는 반 고흐를 가장 좋아하지만 네덜란드 자국에서는 렘브란트를 더 존경합니다. 심지어 그림도요, 별이 빛나는 밤이나 아몬드 나무 같은 그림이 아니라 이 야간 순찰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라는 거. 작품 사이즈도 압도적으로 상당히 크고요. 네, 자부심이 이 그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죠. 이 그림은 뭐 평생 미술관 바깥으로 아마 반출이 되지 않을 미술관에서 아끼고 자랑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죠. 암스테르담 최대의 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덜란드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렘브란트의 최전성기에 그려진 거죠. 아까 그 마리아 트립의 초상에서 3년 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 때, 요때는 진짜 바로 렘브란트의 시대였었다. 정적이면서 무거운 르네상스 시대가 가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생하고 극적인 렘브란트와 같은 그림 스타일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 초집중하고 가장 좋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크 전성기 때 핵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렘브란트를요. 우리가 이제 바로크의 시작점에 바로 까라바조와 뭐 까라치 같은 인물들을 꼽고, 그리고 전성기를 이끄는 인물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렘브란트. 왜 그렇게 뛰어난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명칭은 야경 또는 야간 순찰로 그림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프란스 바닝코크 대대의 출정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18명의 민병대원들 있죠, 등장인물들, 돈을 모아서요 1650길더,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었죠. 총액을 모아서 렘브란트한테 지불하고 의뢰한, 이 그림의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위에 따라서 대장과 부대장, 요 맨 앞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조금 돈을 더 내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 네덜란드 민병대는 도시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 방위대, 그러니까 시민들로 구성된, 평소에는 상인이나 장인 각자의 생업을 가진 부유하고 명망 있는 시민들, 돈 많은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전쟁에도 참여하는, 나름 이 도시에서는요 존경도 받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단체 초상화를 렘브란트한테 맡긴 것이다. 이제 1638년도에 프랑스의 왕비였었던 마리 메디시스가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민병대들이 환영하는 성대한 퍼레이드를 열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렘브란트에게 의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모여가지고 이제 스케치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완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라고 한다면은요, 완성한 시기가 이제 1642년 그때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독특한 렘브란트만의 그 빛의 표현을 완전히 마스터했었던 그 시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이 정말 실험적이고 대단하다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집단 초상화잖아요. 그 집단 초상화를 마치 역사화처럼, 신화나 성화처럼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당시 그 네덜란드의 다른 화가들이 그린 집단 초상화 경우는요, 대부분 의뢰인들이 돈을 낸 만큼 공평하게 얼굴들이 다 잘 보이도록 나란히 그리는 것이 관리였었죠. 결혼식 사진 일렬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답답하고 지루한 사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이었었다라고 해요. 아주 지루하고 정적인 구도로 그림을 그렸었죠. 다 같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렘브란트가 완전히 무시하고 깨버린 거예요. 렘브란트가 구성을 완전히 연극적 무대처럼 배치하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 이렇게 확 나서고 있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무엇인가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그림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빛을 창조하고 있는 키아로스크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과 어둠의 대비를 아주 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죠. 빛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광이 아니고 마치 연극 무대처럼 스포트라이트, 핀 조명 같이 그런 조명을 쏘고 있다는 것이죠.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그림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거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도 주죠. 막 북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간에 뭐 개도 있어요. 여기 개 짖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죠. 그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황금기 도시가 가진 자신감, 활력, 이런 거를 이 그림 한 장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화가들은 진짜 어려워요. 물론 이제 책을 쓰고 뭐 하는 것도 당연히 영화 감독들도 힘들죠. 근데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2시간 안에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 장 안에 그 모든 이야기와 분위기와 느낌과 시작부터 결말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낸 렘브란트, 이게 사실 타고난 이야기꾼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짓할 이 모든 이 효과들을 통해서 드러내죠. 이 빛,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는 거죠. 그 옛날에 이 핀 연극 조명 같은 개념을 이미 머릿속에다가 딱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기도 없는데 대단하죠. 그림이요, 밤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작품이 아니죠. 그럼 낮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어둡게 보이니까 그림이 야경, 야간 순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과거에 그림을 그릴 때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스칠을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산화가 되면서 검게 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훗날에 사람들이 밤의 풍경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야경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된 건데, 그걸 이제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끊임없이 복원을 하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몇 년 후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기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아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상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렘브란트가 되게 부잣집 부인을 둬요. 사스키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점에 사스키아가 결핵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때가 아마 나이가 30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되게 비극적인 해죠. 사실 제일 이쁘고 막 빛나고 그런 시기에 쓰러지니까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남기고자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닭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 아마도 닭의 발톱, 이 부대를 상징하는 어떤 마크와 같은 느낌으로 넣기 위해서 그려 넣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림에 대한 잡설이고요. 자, 어쨌든 렘브란트는 이 그림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물론 이제 암스테르담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만들어냈었던 그 혁신적인 방식이 오히려 렘브란트의 발목을 잡죠. 과거에 얼굴이 골고루 그려져야 되는데, 다 잘 나와야 되는데, 보다시피 보시면은 저래도 좀 짜증날 거예요. 그죠? 누구는 막 이렇게 앞에 제대로 나왔는데 누구는 막 뒤에 있고, 물론 이런 가상인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30명이 넘는데요. 이게 그림 그리려고 돈을 낸 사람 18명이 밖에 안 되는, 뒤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컴플레인을 걸 수밖에 없죠. 저래도 컴플레인 걸 것 같아요. 돈은 거의 다 비슷하게 냈는데. 개성은 있어 보이지만 작게 흐리게 나오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생생하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리고 싶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컴플레인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은 괜찮은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좀 어렵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가 있냐. 사람들이 조금씩, 특히 이제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렘브란트를 깎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판이 안 좋아져요. 렘브란트가 잘 나갈 때 대출을 끼고 이제 산 집이, 그게 이제 채무를 잘 못 갚게 됩니다. 그 상황상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너무 비싼 집을 샀어요. 그 집이 지금 렘브란트 행가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리에 엄청 큰 집을 사버린 거예요. 수입도 줄어드는데 대출 빚 갚기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파산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50대 올라가게 뭐 빚도 못 갚고 그래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있는 55세 시기의 자화상입니다. 1661년도에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렘브란트가 50세 때 파산을 하게 되는데 집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헐값에 팔립니다. 5년 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겪었으니 굉장히 좀 비참한 순간들을 다 겪고 난 이후의 얼굴인 거죠. 얼굴 보면은 비참함이 잘 보여요. 이 얼굴에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 후기 시기의 작품들에 많이 주목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잘 나갈 때 그린 작품들보다 말년에 다른 예술가들이 렘브란트가 막 그림이 너무 어렵고 뭐 복잡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귀족적 취향들, 부자들의 취향이 거칠게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는 깔끔하고 투명하고 아까 그 마리아 트릭 같이 막 그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렘브란트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림들을 잘 안 그리는 거죠. 점차적으로 한물 간 조금씩 이제 잊혀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문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던 시기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되게 몰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살아왔었던 세월의 무게들을 물감으로 이렇게 찍어 바르기 시작을 하는, 그림 자체가 아주 거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이 그림도 자신의 모습을 성서 속 인물로, 바울로 묘사한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로 그린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회개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인물이에요. 속죄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반성을 담고 그린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나온 날들에 대한 굴곡들 이 안에 담는 거예요. 굴곡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얼굴 좀 더 이쁘게 보일까 막 하는 게 아니라, 렘브란트는 그 자체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이 시기의 그 그림들이 거의 뭐 성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렘브란트가 그린 예술 작품들이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작품들 있죠. 다 기발하고 혁신적인 그런 예술 작품들과는 많이 동떨어지죠. 이분이 왜 그렇게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화가들이 좋아하냐면은요, 우리랑 이야기가 별게 다를 게 없거든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도 다 느껴본 그런 감정들을 정말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잖아요. 그 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렘브란트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그림들, 이 그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55세 시기의 자화상 그림입니다. 그림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지금까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다. 이 작품 직물상인 조합의 이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예술 경력 후기에 그려진 가장 걸작으로 평가받아요. 사실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집단 초상화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 초상화 장르 중에서 정점으로 꼽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야경보다도 작품성에 있어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년에 그려진 집단 초상화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문받은 집단 초상화로서는 이게 아마 마지막 작품인가 그럴 겁니다. 그 55세 시기의 자화상보다도 이후의 작품이 후기에 그려진 가장 걸작 중에 하나. 1650년대 파산 이후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그려진 작품이에요.
1662년도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직물 상인조합,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의뢰했다라는 건 그래도 렘브란트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대단한 화가라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암스테르담에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물의 품질, 색상, 내구성 같은 것들을 검사하고요,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그 암스테르담에서 직물 산업이요, 경제의 핵심이에요. 되게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도시의 부와 명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대단한 인물들이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명의 조합원과 그리고 뒤에 한 명의 직원이랄까요, 하인 같은 인물이죠,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의 공식 장부를 앞에 딱 두고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아주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누군가 문을 벌컥 들어가 방해하고 있는 듯한 그 순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방해를 받고 있는 순간에 극적인 연출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회의를 하고 있는, 장부를 뒤지고 있는 자칫 되게 지루한 시간을 렘브란트가 연극적으로 스냅샷컷 같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문을 팍 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회의에 몰두하고 있었던 한 명의 인물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는 극적인 찰나를 포착해서 보면은 진짜 또 반응이 다 달라요. 살짝 막 고개를 돌리는 남자도 있고, 그리고 장부를 짚으면서 대화하던 중에 응시하는 사람,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다 달라요. 미묘한 이 반응들이 정지된 화면이라도 움직이게끔 하는 듯한, 너무 생생하게 현장감을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다 심리적인 긴장감도 상당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또 이 그림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요, 그림을 되게 로우 앵글로 그렸어요. 사람들이 올려다 보는 시점으로 그렸다는 것. 그래서 보면 여기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이 모서리가 튀어나올 것처럼 그림을 그렸잖아요. 일부러 이런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더 강조해, 더 잘 느끼게끔 그렸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장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들 또 거기다가 약간 그 연단 위에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줘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살짝 올려주고, 경제적으로 렘브란트가 몰락했지만 그래도 예술에 있어서는 절정이 다했다. 오히려 야경보다도 작품성만큼은 이 그림이, 얼굴 표정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남자분 잘 그렸죠. 전체적으로 이게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심지어 이 붉은 테이블조차도 멋있어. 저는 붉은색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 안 주나요? 시각적 안정감까지 주고, 이 옷도 보면은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염색 직물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모직, 벨벳 이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빛도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경은 핀 조명처럼 연극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줬다면 여기서는 야경처럼 연극적이지 않아요. 약간 어디선가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빛이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좀 더 그림이 진중해졌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림으로써 이 분들의 내면적인 진중함, 직업적 양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집단 초상화에다가 심리학을 도입했다. 그렇죠. 심리적인 것이 더 강조가 된 거죠. 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또 공동의 임무, 그 위험도 살리고, 명작입니다, 명작. 자, 요것도 이제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유대인 신부 작품입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또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림들보다도 더 뒤에, 이건 진짜 죽기 직전에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이 1665년도부터 1669년도까지 그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1669년도는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냅니다. 죽기 전까지 그린 작품. 이 시기 때는 뭐 그림은 그림대로 고독하고 어둠도 더 깊어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려진 작품. 누가 주문했는지 정확한 그림에 대한 정보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 신부라는 제목 역시도 렘브란트가 붙인 게 아니에요. 후대에 붙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감이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속의 등장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작품 속의 복장과 분위기가 결혼을 주제로 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유대인 신부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녀 인물 사이에 애정어린 그런 친밀한 분위기 때문에 부부라고, 원래는 아버지와 딸이라고 이렇게 연상하기도 했었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유대인 신부 부부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그 성서 속 인물 관계를 연상을 한다라고도 일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도 성서 속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유명한 커플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 작품이 돌아온 탕아, 그 시기, 돌아온 탕아도 말년 시기, 죽기 전까지 그렸었던 그림을 알고 있는데요, 그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말년의 다 작품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인지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작품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실제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그림 너무 좋아했다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 이제 내면의 빛, 만져지는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말년의 예술적 특징이 집약된 걸작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제 요 시기 때는요, 사람과 그냥 외형을 똑같이 그리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각과 같은 아주 두꺼운 붓질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그림이 너무 두껍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래서 약간 로우 릴리프라고 하거든요. 저부조,
조각에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벽에 걸어두는 임파스토 기법을 되게 극단적으로 써가지고 물감을 막 두껍게 쥐어짜서 두껍게 바르고요. 특히 여기 황금 소매 부분도 가다 보면은 질감이 다 보이거든요. 황금색 여기 자수 있죠. 남성의 팔 부분, 이게 물감을 아예 긁고 덧칠하고 금실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인의 그 옷도, 이 붉은색 드레스도 물감 덩어리가 그대로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런 거친 붓질을 통해서 그림을 재현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림 자체에 물질적인 존재감 자체를 부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되게 현대적인 방식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처럼. 이분이 17세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그림 앞에서 한 2주 정도 보낼 수 있다면은 내 숙명 10년을 바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반 고흐도 그냥 보고 혼이 나가가지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 질감, 이런 두꺼운 그 기법을 보면서 그랬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또 서로 또 쓰다듬어요. 굳은 신뢰,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다가 맥박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생동감, 이런 표현이 되게 아름다워요. 렘브란트가 사람은 되게 고집스럽고 타협도 모르고 그러는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사랑의 손길로 서로가 신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 듯한, 막 젊은 시기에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중년의 그 남녀의 아주 깊이 있는 신뢰, 사랑, 그런 느낌이 잘 보이고 있죠. 이 그림은 본인이 사랑했었던 핸드리케가 죽고 또 아들도 떠나보내고 본인이 이제 죽기 전에 그린 작품이에요. 그 시기 때. 이 그림은 티투스의 초당화, 이건 사실 유대인의 신부보다 더 이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들을 마치 성 프란시스코의 모습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성찰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을 표현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말년에 가면서 막 너무 후회도 많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돈도 없고. 그러면서 어느 날 아들을 성 프란시스코 성인의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티투스는 렘브란트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그 시기에 희망이자 빗줄기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또 일감도 가져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 프란시스코 수도복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마도 실패한 자신의 삶을 따르지 말고, 한때 자기는 제일 잘 나갈 때 무절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절제한 삶을 살았었던 프란시스코의 인생을 따르라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아들을 본인이 68년도, 그러니까 본인이 69년도에 세상을 떠나요. 27살의 나이로 또 티투스가, 그러니까 한 11개월 앞서서 세상을 먼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그 이후에 이제 63세의 나이로 티투스의 뒤를 따르죠.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품이라 가져왔어요. 예언자 안나라는 이 그림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이고, 렘브란트가 비교적 젊은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언자 안나를 그린 그림인데,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그린 작품이에요. 예언자 안나는 젊어서 과부가 되고 84세 나이가 될 때까지 밤낮 없이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독실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렘브란트의 이 표현이 잘 보이죠. 부드러운 빛이 잘 느껴지죠. 까라바조는 되게 빛이 날카롭잖아요. 이 사람은 빛의 표현이 부드러워요. 성품 자체가 좀 부드럽잖아요, 렘브란트가. 예언자 안나 뒤로 빛이 이게 쫙 들어오는데 빛을 인식 못한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감동 포인트는 안나의 바로 손, 주름지고 뼈가 두드러지는 이 손이 이 그림의 핵심 감동 포인트다. 어머니의 모습을 안나로 모델로 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어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모델도 이렇게 대주시고 평생 화가가 되고픈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헌신의 세월과 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깊숙하게 내면에 파고드는 그림을 그렸었던, 이 옛날에는요 막 한스 홀바인 같은 화가들, 이런 화가들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감동이 좀 없잖아.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성경 구절 같은 것도 그 사람이 깨알같이 다 막 이런 거 쓰고 막 그런 디테일을 보였지만, 렘브란트는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이 손에다가 이런 디테일을 주잖아요. 다른 또 서양 미술 거장들과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다면, 우리 17세기 황금기의 네덜란드에는 바로 프란스, 렘브란트, 페르메이르가 있다. 마지막 이제 주자입니다. 17세기 델프트에서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페르메이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죠. 이분도 뭐 진짜 어마어마한 화가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프란스 알스나 그리고 렘브란트보다도 인기가 더 많죠. 왜냐면은 그림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렘브란트는 프란스 알스는 좀 어두운 부분도 많고, 프란스 알스 같은 경우는 뭔가 아름답고 이런 주제가 아닌 유쾌한 술꾼 막 이런 거다 보니까 팬층이 두텁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매니아들이 있어도 이분은 진짜 팬층이 어마어마하죠. 이분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게 30몇 점밖에 되지 않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 프란스 알스가 약간 빠른 분놀림으로 그 생동감을 잘 표현하는 화가였었고,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 네덜란드 황금기에 어둠으로 되게 심오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를 잘 내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은, 페르메이르는 평범함 속에서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차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아주 그냥
잘 찾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이 박혀있는 그런 못 자국만 해도 아름다워 보여요. 이 사람은요. 그림도 되게 평범한 식사를 차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지만 뜯어보면은요,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주 이 빛 자체가 맑고 투명한 잔잔한 그 순간을 밝혀주면서 겨자색, 푸른색 그 옷을 입고 있죠. 이런 컬러 매칭도 이 사람이 되게 잘해. 이 옷을 되게 잘 입었을 것 같아요. 아주 세련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딱 진주귀걸이 소녀 그 터번 매칭 색깔이잖아요. 울트라마린하고 그리고 저 겨자색 트레이드마커 같은 색깔이죠. 같이 비어 보일 수 있는 저 배경에다가 못자국까지 삶이 만들어낸 상처처럼 보이게끔 거기다 졸졸 떨어지고 우윳줄기. 예, 이런 표현들 정말 연출에 있어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거 하나하나 보세요. 이 못자국까지 대단하죠. 팔도 이렇게 좀 약간 소마에 있는 부분이 탔어요.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과거의 그림들은 화려한 그런 종교화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 화려한 종교화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림들이잖아요. 하지만 페르메이르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는, 일상 속에서 감동을 발견하게끔 하는 그림.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식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일이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림들 있죠. 그런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르메이르의 편지를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 이 작품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한 여인이 아침빛 속에서 편지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적이고 고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페르메이르가 즐겨 그린 편지 연작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편지를 읽고 아침에 이제 막 일어난 듯한 그 파란색 자켓이 저게 나이트 자켓, 옛날에는 저런 거 입고 잤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페르메이르가 늘 이런 느낌의 그림들을 잘 그렸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편지를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림들 있죠. 편지를 읽고 있는 여인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 여성의 표정도 되게 진지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죠. 배경의 지도가 약간 단서가 되죠. 네덜란드의 해상무역과 부를 상징하면서 이 편지가 또 먼 곳에 온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는, 지도 속 어딘가에 연인이나 아마도 남편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고요한 신뢰와 바깥의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 그림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빛과 색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핵심은요 바로 색상, 울트라마린색이다. 라피스 라줄리, 울트라마린색인데 당시 아프가니스탄 광산에서만 채굴되는 준보석 라피스 라줄리를 만들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있죠. 울트라마린색. 옛날에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도 비쌌을 정도로 그 색으로 여성의 나이트 재킷 색깔을 만들었다라는 것 말이야도 아니고 일상 속의 숭고함을 포착하고자 한 거죠. 이 피부가 아주 독특해요. 색채가 창백한 회색조의 톤과 거기다가 벽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 그림의 아주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되게 혁명적인 컬러, 그러니까 톤과 벽, 옅은 파란색 톤, 당시로서는 혁명적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푸른색 그림자를 썼다라는 거. 당시에 렘브란트도 그래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다 검은색, 갈색을 사용하잖아요. 페르메이르는 그림자가 그냥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변 사물의 색이 반사된 빛으로 그 그림자를 채운다라는 거,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관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색을요 그냥 까만색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또는 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림자도 색이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여성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침에 하늘빛 있죠. 새벽이나 아침에 그 특유의 아침 공기 있죠. 푸른 옷이 또 반사가 되고 그 하늘빛이 벽에 반사가 되면서 옅은 푸른색을 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연마된 시각적 관찰력으로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빛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라는 개념은 나중에 200년 뒤에 인상파 화가들이 사용했었던 개념이잖아요. 17세기 때 페르메이르가 이미 색을 통해서 빛을 표현을 했고요. 이 색을 통해서 여성의 내면과 감수성, 전체적 분위기를 광학을 통해서 포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 걸작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